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박중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건요, 한반도의 인플루엔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독감입니다. 여러분들 독감 예방접종은 다 맞으셨나요? 요즘 열심히 맞고 계시죠? 무료 접종도 해서 어르신들 매일 병원에 오셔서 독감 주사 맞고 계신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인플루엔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디 재밌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루엔자에서 이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이름을 사실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정식으로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오손믹스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RNA 바이러스의 일종인데요. 근데 아니 뜬금없이 이 오손믹스 바이러스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였지? 궁금해 하실 텐데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로 인플루엔자 델 프레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영어로 하면 인플루언스, 즉 영향력을 끼치다, 영향을 주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감기의 영향력, 감기의 영향,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루언스라는 말이 인플루엔자 같은 동의어죠. 이게 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사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건조하고 추울수록 생존력이 강하고 오래 번식하기 때문에 가을, 겨울철에 많이 유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매년 전체 인구의 5에서 20%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약 20만 명 이상이 이거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CDC 발표에 따르면 매년 3만 6천 명 가량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보통 감기하고 헷갈리기 쉬운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먼저 열이 나고 그 열이 떨어지면서 이후에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감기 바이러스는 그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데노 바이러스, 라이노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종 굉장히 많은데요. 이 여러 가지 잡 바이러스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서서히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고 그러다가 개중에는 다른 병으로 진행이 되면서 열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열이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이 감기 바이러스들은 놔두면 저절로 좋아지죠. 일주일 이내에. 그렇지만 독감 바이러스는 열과 몸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약을 먹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항바이러스제를 많이 복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타미플루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도대체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다른 것인가 얘기가 나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수시로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또 뉴스에 나오고 있죠. 사실 이 바이러스는 똑같은 오소믹스 바이러스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A형이 사람들에게 주로 그러니까 사람을 숙주로 사용하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동물들을 숙주로 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동물을 숙주로 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종종 사람에게 넘어오거나 또는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만나서 새로운 변이를 일으키면서 대유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하는 것은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만나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통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크게 A, B, C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약한 것은 C형이고요. C형은 보통은 인간들에게 전염됐을 때 굉장히 약하게 앓고 넘어가서 사실 이게 바이러스 감기에 걸린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B형은 유행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유행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이도 거의 없습니다. 가끔씩 B형 바이러스가 유행하긴 하지만 그건 인간들이 B형에 대한 노출이 떨어져서 집단 면역이 떨어졌을 때 가끔씩 유행을 하는 것이죠. 변이 없이 한 가지 A형만 존재하고요. 증상은 굉장히 약합니다. 대신 전파율은 높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끔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B형 인플루엔자 유행이 일어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A형입니다. A형은 변이가 아주 활발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에는 많은 표면 항원들이 존재합니다. 이 표면 항원들에는 HA 항원과 NA 항원이 있습니다. 이 각각들이 각각 18개, 11개의 A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것들만 조합해도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주로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이 HA 항원이 1, 2, 3, NA 항원은 1, 2가 서로 만나 조합을 일으키면서 유행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만 감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돼지, 말, 가금류, 조류 모두에게
전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서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A형은 변이를 계속 유발시키면서 대유행을 가끔씩 유발시키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대유행 사례를 쭉 살펴보면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인류사에서 가장 커다란 유행을 일으켰던 것은 1918년 스페인 독감입니다. 사실 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알려진 게 스페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페인에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고요. 또 특히 여과 없이 감염 사례들이 보도가 되면서 스페인이 대표적인 나라로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사실 이 스페인 독감의 발원지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영국이냐 아직까지 분분한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시작된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세계의 모든 나라 군인들이 모였다가 대규모 독감이 유행되면서 각자의 나라로 흩어지게 되고 그 나라에서 또 유행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대유행을 일으켰죠.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조류에서 시작해서 대지를 거쳐서 변이가 일어났고 그게 결국 인간에겐 대규모 유행을 일으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는 아시아 독감이 있었죠.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 H1N1이었는데 아시아 독감 같은 경우에 H2N2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역시 재조합돼서 새로운 변이를 일으킨 경우로 파악됐고요. 1968년에는 홍콩 독감이 유행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A형이지만 H3N2 타입이죠. 이건 H2N2가 다시 변이를 일으키면서 홍콩 독감으로 이렇게 대규모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2009년 우리에게 익숙한 거죠. 신종플루. 봤더니 스페인 독감과 비슷한 H1N1 타입입니다. 뒤에 PDM09라고 이제 정식 명칭이 붙는데 이건 뭐냐면 팬데믹 2009년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개는 특정 나라나 특정 지역에 이름을 붙여서 독감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런 나라 이름을 붙이지 말고 정식적인 이름을 붙이자라고 해서 더 이상 이제 나라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만나서 재조합을 일으키면서 변이가 일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2014년 또 2021년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4년 타입에는 H5N8입니다. 즉 H1, 2, 3는 주로 인간에게 일으키고 그 외의 것들은 인간 외에 다른 동물에게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H5 타입입니다. 2021년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은 H5N1 타입입니다. 2000년대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질병에 있는 대규모 감염병은 세균 감염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2002년 사스, 2012년 메르스, 그리고 지금 2019년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 일어나는 건 결국에는 동물들을 대량 사육하면서 그리고 인간들은 도시에 밀집해서 살아가면서 사실 숙주에 좋은 확산 그리고 생존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금류들 또 돼지들 그 밖에 모르는 가축들을 이제 지금은 공장식으로 대량 사육을 하고 있죠.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배지가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동물 시장들이 곳곳에 특히 아시아 지역에 많이 있죠. 사진 속에 보면 이제 중국 우한 동물 시장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의 박쥐, 파충류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축용 이제 강아지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비위생적으로 또 대규모로 이렇게 공장처럼 동물들이 사육되고 또 서로 다른 다른 종류들끼리 만나고 또 인간과 또 접촉하면서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키면서 동물과 인간을 오가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얘기를 해보죠, 한번. 정식 명칭은 노블 스와인 오리진 인플루엔자입니다. 스와인이라는 뜻은 바로 이제 돼지를 얘기하거든요. 노블이라는 것은 신종입니다. 그래서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변이를 일으켜서 인간에게 넘어온 것이고요. 이건 역시 스페인 독감과 마찬가지인 H1N1 타입입니다. H와 N 자체가 10여 가지가 넘는 A형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H1N1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계속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있죠.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 2009년 3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214개국 이상 전국 세계로 이렇게 유행이 된 거죠. 마치 지금 코로나 사태와 비슷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8,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9년 5월 2일 날 첫 환자가 발생했고요. 2009년부터 2010년 8월 말까지 국내에는 약 7만 5천 명 정도, 75만 명 정도의 감염자가 발생했고요. 그중에 27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스페인 독감의 I형이기도 하고 신종플루의 I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지금까지 8가지의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5가지의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2가지의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1가지의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만나고 조합되고 어우러지면서 신종플루처럼 이제 새로운 신종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앞으로도 무엇이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독감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더 시기로 올라가서 1918년으로 가볼까요? 공식 명칭은 스페니쉬 플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 H1N1 타입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3일열이라고 해서 3days 피버라고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독감에 걸리면 3일 정도 이렇게 열을 앓게 되는데요. 건강하게 회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서 폐렴이라든가 다른 합병증으로 진행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기원이 무엇인가? 일단 스페인 독감이기 때문에 스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1917년 영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먼저 있었고 1915년에 미국에서도 비슷한 독감 유행이 있었고 또 1917년에 중국에서도 비슷한 독감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게 아닌가. 그럼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는가? 그 배경에는 역시 1차 세계대전이 있죠. 1914년부터 18년까지 독일이 이제 항복선언을 할 때까지 4년간 이루어졌던 전 세계대전에서 유럽은 그야말로 전 세계 모든 군인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 전장이었고요. 모든 군인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그 가운데서 각 나라의 토착병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그 나라에 또 새로운 유행들을 일으켰죠. 1918년에 1차 유행이 있었고요. 여름에는 뜸해졌다가 다시 가을부터 대유행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WHO에서 추정하기로는 전 세계 인구의, 제가 30%라고 얘기했는데 앞서 30%가 아니고요. 30분의 1, 전 세계 인구의 30분의 1인 4천에서 5천만 명이 사망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대는 8천만 명까지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에게 치명률이 높고요. 또 다른 천연두라든가 두창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들한테 치명률이 높은데 이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30, 40대 젊은 층에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요. 특이하죠. 가장 건강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1918년 그러면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이 유행할 때 우리나라는 어땠는가? 한반도에서도 역시 독감이 유행했습니다. 그걸 이제 무오년 독감 또는 사바나 감기라고 당시에는 얘기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일본군이 조선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재배치되면서 국내 확산을 일으켰던 걸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대규모 유행이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1918년 조선통독부 통계 영광에 보면요. 전체 인구 759만 명 중에 288만 명, 즉 38%, 약 40%가 감염이 됐고 그중에 14만 명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역시 25만 명 정도가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중국은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1% 미만이라고 사실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봤을 때 사실 이 스페인 독감이 중국에서 넘어온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전 유행을 하면서 항체를 갖췄기 때문에 똑같은 시기에 중국에서는 대규모 사망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 대신 유행이 없었던 다른 나라에서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추정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죠. 반면에 동아시아 3국이었던 한중일 피해는 서구 국가나 인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연구가 하나 밝혀졌습니다. 마이클 워럽이라는 미국 아리조나 대학교의 이제 진화 생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 스페인 독감 당시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역추적을 했죠. 바이러스 변이를. 그랬을 때 당시 미국에서 재밌는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1889년에 미국에서 이미 다른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이 있었습니다. H3N3 타입이었죠. 이때 당시에 이 H3N3 유행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20, 30대, 30, 40대가 되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H1N1에 대한 유행, 특히 H1 타입에 대한 인플루엔자 A에 대한 유행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하고 나서 미국에 돌아와서 대규모 유행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1915년에 보면 H1 타입의 바이러스 유행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기에 이제 노출됐던 사람들은 이미 약하지만 항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는데, 당시에 미국에 있지 않고 서구 세력의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이 약한 유행을 겪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새로운 변이인 강한 유행에 바로 노출되면서 커다란 사망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1889년에 H3N8에 노출됐던 사람들은 나중에 1919년에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1916년에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만나서 새로운 변이를 일으키는 H1N1에는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재밌는 그래프인데요. H3N3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빨간색 점선인데요. H3N8을 가지고 있는 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H1N1 스페인 독감 사망률과 거의 똑같은 사망률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H1 타입 독감에 아무런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유행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이 하나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재밌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선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이 없었는가? 역사적으로 무오년에 처음 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인가? 의문점을 가져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1885년에 최초의 서양식 의원인 제중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중원은 서양에서, 미국에서 건너온 2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무료로 진료를 하였는데요. 한 사람은 알렌이고 한 사람은 에비슨입니다. 이 알렌은 1년 동안 제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환자들의 병명들을 쭉 모아서 정리한 제중원 1차년도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약 10,000명 가까운 환자를 진료한 걸로 되어 있죠. 그 안에 보니까 열을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토착적으로 열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례 보고가 있는데요. 소화기계 환자와 비뇨기 및 성병 환자에 이어서 이 열병 환자가 3번째로 많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열이 났다, 또 재발되는 이장성 리미턴트 피버가 18명 정도 되어 있었고요. 중간중간 열이 나는 이제 인터미턴트 피버라는 간헐성 열병 환자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매일열, 3일열, 4일열, 그 다음에 오한 환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게 4일열 환자인데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대로 학질이라는 이름으로 말라리아가 유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3일열 말라리아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토착화되어서 주기적으로 유행을 일으켰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3일열 말라리아라는 건 열이 나고 하루 쉬었다가 다시 열이 나서 1, 3, 5 이렇게 계속 홀수 날짜에 열이 나는 걸 3일열 말라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171명이거든요. 4일열 말라리아는 열이 나고 나서 이틀을 쉬고 다시 열이 나는 건데 이걸 4일열 말라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4일열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와 같은 열대 지방에서만 유행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사계절이 있는 지방에서는 전혀 유행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되는 건 최근에는 해외 여행을 갔다가 해외에서 감염돼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드물게 보고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713명이나 4일열 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4일열 환자를 사실 납득하기 어렵죠. 도대체 알렌은 왜 어떤 환자들을 713명을 4일열 환자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인가? 3일열은 말라리아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4일열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얘기는 그 이후에 에비슨이 매달 이 미국인 선교사들은 미국 선교본부에다가 선교 보고서를 제출했거든요. 그 보고서 중에 에비슨이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의 질병들이라는 부분을 적어서 내보냈습니다. 그 중에 3일열, 그 다음에 4일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일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말라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4일열은 그냥 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열인지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행했을 만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플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 4.16을 인플루엔자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근거들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서 에비슨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는 4.16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나서 세브란스 의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의사들이 세브란스 의전에 들어와서 이제 교수로서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스코필드라는 세균학자가 있었죠. 이 스코필드라는 세균학자가 와서 세균학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의학회지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저널에 한국의 유행병에 대해서 이렇게 기고를 합니다. 거기에 한국의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918년 무호년 독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쭉 읽어보면 한국에서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1918년 9월부터 시작되어서 이 유행은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럽에서 전파되어 왔던 걸로 추정하고 있고 한반도 북쪽에서 남쪽을 따라서 철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 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빠른 시일 내에 철도를 따라서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가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서울 한양에는 9월 하순에 처음으로 그 증례를 보게 되고 10월 중순에 이르러서는 그 전염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 당국은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은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스코필드는 인구 4분의 1에서 2분의 1이 감염되었고 당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에서 전파가 많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열병들을 어떻게 치료했을까? 사실은 한의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이 그 전에 있었겠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열병에 대한 약은 바로 이 금계랍입니다. 금계랍이라는 것은 퀴니네를 한문 들리는 이렇게 차음으로 그대로 만들어서 표현한 건데요. 금계라는 거랑 이제 퀴니를 얘기합니다. 퀴니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라리아 약이죠. 이 말라리아 약이 사실은 정확히 여러분들 이제 말라리아 원축을 죽이는 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해열 효과가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황현이라는 사람이 매천야록이라는 자기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우두법이 나와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고 금계랍이 나와 이 퀴니네가 나와서 노인들이 장수를 드린다. 그전에 노인들이 독감 같은 열병으로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 퀴니네로 해열제가 나타나면서 독감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금계랍이 들어왔고 또 핵충산이라는 핵충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서들 제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으라라는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독립신문과 횡성신보에 이 금계랍에 대한 약품 광고가 실립니다. 그만큼 금계랍은 한반도에서 엄청난 히트를 치는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학질을 그러면 우리는 보통 말라리아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학질이 말라리아만을 의미할까라는 데서 의심을 한번 품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의학적으로 학질은 몸이 심하게 떨리고 아픈 지독한 질병들을 다 학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몸살병을 다 학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질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말라리아도 속해 있을 수 있지만 인플루엔자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열병들을 다 포괄해서 학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31년 중앙일보 기사와 1932년 경무국 조사, 일본 경무국 조사에 따르면 식민지 조선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13만 명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말라리아가 어떻게 13만 명이나 생길 수 있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이걸 말라리아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 1928년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 같은 경우에 전 인구의 40%가 말라리아 보균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말라리아라는 말은 이제 현대식 표현이고요. 당시는 학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학질은 꼭 말라리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감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84년 도자기 공인인 지규식의 하재일기라는 이렇게 문헌에 보면요. 내가 기침과 가래가 있어 금계랍을 한 푼중 정도를 시험 삼아 복용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실 금계랍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약이기 때문에 민중에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급되어 있는 약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제법 이렇게 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계랍을 구해서 감기가 있는데 스스로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해열제 자체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몸살 감기에 쓰였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죠. 그래서 1960년대까지는 사실 산업화 시기까지는 민간에서 이 발열질환, 특히 몸살기가 있을 때는
대부분 혹시 말라리아 아닌가, 학질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다 이 해열 진통제인 퀴닐을 복용했던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퀴닐을 빙자한 가짜 약들이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배앓이를 하거나 설사를 하게 되면 병원에 찾아와서 회충약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믿져야 본전, 그래서 회충 혹시 아닐까라고. 마찬가지로 그때는 몸살 있으면 일단은 무조건 말라리아 아닐까 생각해서 퀴닐을 복용하고 퀴닐을 먹고 나서 나았다라고 하면 아 말라리아가 맞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퀴닐은 말라리아 약이 아니라 해열 진통제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동의보감에는 여러 종류의 학질이 있습니다. 무려 11가지나 되는데요. 보면은 뭐 이렇게 바람에 노출돼서 열이 난다 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감기 증상을 풍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역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 지방의 어른이나 어린이들이 모두 비슷한 병을 앓는 것. 이거 아마 인플루엔자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해학이라는 것이 있죠. 3일에 한 번씩 열이 난다. 이게 아마 3일열 말라리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랜 학질로 계속 반복적으로 오한과 열이 난다 해서 아마 이건 결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쉽게 낫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식학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구토하면서 열이 난다 그래서 소위 요즘 말하는 식중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몸살 열병들을 우리나라는 학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를 넘어오면서 서양식 의학이 들어오고 현대 언어로 바뀌면서 말라리아라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잘못 번역되면서 우리나라의 대규모 말라리아가 유행된 것처럼 잘못 문헌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니구나. 좀 더 남아있네요. 잘못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해열제의 계보를 열어보면요.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타이레놀을 막 사재기했죠. 그래서 타이레놀이 단순히 몸살 감기약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면역 이상 반응을 막아주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사람들이 타이레놀을 막 복용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레놀 이전에 이제 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뇌선이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어르신들은 이 뇌선 또 뇌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시골에 가면 아직까지도 이 약이 약방에서 거래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뇌선이라는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 성분이 그 전에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서 2000년대 전까지는 이 아스피린이 보편적인 약으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었죠. 그리고 이 아스피린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 금계랍이라는 퀴닌이 대표적인 해열 진통제로 사람들에게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이제 좀 더 역사를 넘어가 보죠. 그러면 우리 조선왕조 시대에는 열병이 없었는가?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요. 열병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건 광해 4년인 1612년에 한경도를 비롯한 전국에 열성 돌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멈추질 않으니까 이듬해 가을에 전염병 기운이 가라앉지 않아서 단을 쌓고 재를 올렸으며 여전히 전염병이 사그러들지 않아서 연이어 재를 올렸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금계랍이라는 해열 진통제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이 열성 돌림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재를 올리는 거였죠. 강해군 일기에 봐도 주로 가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겨울인 11월까지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가장 심하게 이런 열성 돌림병이 유행을 했다는 것 적어져 있죠.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에도 인플루엔자는 한반도에서 유행을 했던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600년부터 1650년까지 50년만 이렇게 샘플을 뽑아서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힘드니까요. 열성 돌림병과 그다음에 전염병에 대한 이렇게 추계를 이렇게 월별로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이 통계 내는 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해봤더니 전염병들이 대비에는 다 이렇게 겨울철, 즉 가을 10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11월, 12월, 1월 달에 피크를 이뤘다가 2월, 3, 4월 달쯤에 이제 감소해서 여름에는 굉장히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죠. 특히 열성 돌림병은 10일 빨간색 막대기인데요. 12월, 1월 2일 날, 1월, 2월, 3월까지 유행을 하고요.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에 유행하는 열성 돌림병 생각하면 아마 인플루엔자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6월에도 열성 돌림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때는 아마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토착화 됐던 3일열 말라리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아마
대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망에 이르렀던 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토착적인 질병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신종플루처럼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만나서 새로운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험한 질병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만나서 새로운 변이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병을 모두 잘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도 혹시 재밌으셨는지요? 예, 다음에는 또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